1645년 조선의 왕세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33살. 그런데 그의 죽음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상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온몸이 모두 검은 빛이었고 7구멍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 그 모습이 마치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 기록 때문에 3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인조는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인조가 독살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음모론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그리고 현대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최대의 미스터리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636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명나라는 점점 힘을 잃고 있었고 만주에서 일어난 후금은 빠르게 성장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후금의 군주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합니다. 이제부터는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를 새로운 황제국으로 인정하라. 하지만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성리학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고 명나라는 문명의 중심,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가치와 질서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1636년 12월 청나라 군대 약 12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청군의 진격 속도는 조선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한양이 위협받자 인조는 감화도로 피난하려 했지만 이미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광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남한산성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인조는 전국의 군대가 모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청군은 산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구원군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점점 바닥났고 말을 잡아먹고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래야 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끝까지 싸우자는 척화론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 화친해야 한다는 주화론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47일이 지나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한강 동쪽의 작은 나루터를 향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삼전도, 현재의 서울 송파구, 속촌동 일대입니다. 이곳에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조선의 항복을 받기 위해 높은 단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그 앞에서 309 고두레, 즉 3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예를 올렸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외국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역사상 유례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한 개의 비석을 세웁니다. 바로 삼전도비입니다. 이 비석에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의 공덕과 조선이 청에 항복했다는 내용이 만주어 몽골어 한문으로 새겨졌습니다. 병인양요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여러 차례 땅에 묻히고 옮겨졌지만 현재는 서울 송파구 석촌 호수 도모 인근의 삼전도비 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조에게 삼전도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청나라는 조선에 또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왕세자를 인질로 보내라. 그렇게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로 향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약 8년 동안 심양과 베이징에서 생활했습니다. 인질이라는 말 때문에 감옥 같은 생활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나라 황실의 감시 아래 여러 관리들과 교류했고 새로운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는 이미 중국 대륙 대부분을 장악하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는 중국인은 물론 만주인, 몽골인, 중앙아시아 산인, 그리고 유럽에서 온 예수의 선교사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폰 벨을 만나 천문학과 서양과학, 새로운 엽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귀국할 때는 관련 서적과 천문기구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소현세자가 정말 조선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문장은 조선왕조실록에 없습니다. 그가 직접 개혁을 주장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 이전의 조선 왕세자들과 달랐습니다. 청나라에서 그는 포로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모아 농사를 짓게 했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정관리들과 협상하며 포로 송환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청나라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상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현대 역사학자들은 소현세자를 현실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아버지 인조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조실록 인조 23년 6월 27일 기사에는 소현세자의 청나라 생활을 회고하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관문여시 상문지불평 직역하면 관소의 문 앞이 마치 시장과 같았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여기서 관문여시는 소현세자가 머물던 관소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물건을 거래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마치 시장처럼 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문지불평은 인조가 그 사실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록은 인조가 세자를 미워했다거나 죽이려 했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나라에서의 생활 방식과 처신을 인조가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조는 그렇게 불편해했을까요? 인조에게 청나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치욕을 안긴 나라였습니다.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힘과 세계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인조는 과거를 잊지 못했고 소현세자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바로 이 세계관의 차이가 부자 사이에 깊은 간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645년 2월 8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친 소현세자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귀국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여 뒤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에 걸렸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3살.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체진의 칠규개출선혈, 우리말로 하면 온몸이 모두 검은 빛이었고 7 구멍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왔다. 여기서 7 구멍이란 2눈, 2귀, 2 콧구멍, 그리고 입을 말합니다. 실록은 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생유류 중독주임, 즉 그 빛깔이 마치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 기록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독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록은 독살되었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중독된 사람과 비슷했다 였습니다.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본 모습을 기록한 것이지 누가 독을 먹였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세자를 치료했던 어인은 이형익이었습니다. 세자가 갑작스럽게 숨지자 조정에서는 이형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왕세자를 치료하다 사망에 이르렀으니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형익을 대역죄인처럼 엄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점은 훗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독살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왕세자를 치유한 의원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은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 민회빈 강씨는 영모 혐의로 사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반면 동생 복림대군은 새로운 세자가 되었고 훗날 효종으로 즉위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후대 사람들에게 더 큰 의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이 곧 독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바로 승정원일기입니다. 승정원일기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머무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병을 앓았고 귀국 이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말라리아로 알려진 합질이나 급성, 감염병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환도 흔했습니다. 또한 현대의학으로 보면 시신의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출혈이 나타나는 현상은 특정 독약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심각한 감염이나 장기 부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계는 독살설과 병사설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조가 벼루를 던져 소현세자를 죽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대에 편찬된 연려실기술과 민간 전승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로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사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후대에 형성된 전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실제 사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청나라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현세자는 귀국 2달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은
그의 시신이 중독된 사람과 비슷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독을 사용했는지, 어떤 독이었는지, 인조가 지시했는지 이를 입증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380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 최대의 역사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지금과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조선이 선택할 수도 있었던 또 하나의 가능성도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현세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 의해 제거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타임키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